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LTE의 어떤 그 프로토콜 스택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늘 마저 배우고, 그 다음에 LTE 어드밴스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5G NR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들이 주로 레이어 1, 2, 3 표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OSI 7 레이어인데 여기서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의 일부,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를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L3에서부터 이제 기존의 더 인터넷과 차이가 있는 것이 어, 여기서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줬듯이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위한 패킷들도 이제 주고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래 어, 더 인터넷의 어떤 프로토콜에 따르는 그 IP 패킷이 내려오는 것 외에도 컨트롤 패킷들이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레이어 2와 레이어 1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각 레이어들이 어떤 서브 레이어들로 나눠져 있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서브 레이어들이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라디오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와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는 서로 이렇게 뭐 PCCH, 뭐 BCCH 이렇게 이름이 CH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CCH로 붙어 있는 것과 TCH로 붙어 있는 이런 로지컬한 채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맥 레이어와 L1의 피지컬 레이어는 여기 나와 있는 또 CH로 끝나죠. 다 채널이니까 이 CH로 끝나는 이런 트랜스포트 채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말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오늘은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뭐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하지만 지식의 가장 낮은 레벨이 뭐예요? 본 적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지식의 가장 낮은 레벨인 본 적 있다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겠고 조금 더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다. 그걸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한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써서 말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답을 쓰려면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라디오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여기 L2의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서 큰 두 그룹은 뭐냐면 하나는 CCH라고 돼 있는 뭐 모시기 한 다음에 CCH로 돼 있는 녀석과 하나는 TCH로 돼 있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C는 컨트롤을 뜻하고 T는 트래픽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유저 플레인에서의 메시지고 얘는 컨트롤 플레인에서의 이 메시지를 또는 패킷을 주고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는 신호로 어떤 때는 간단한 플래그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름들이 이제 줄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에 적응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라디오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와 맥 서브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이 채널들을 보면 일단 여기 CCH로 돼 있는 로지컬 채널이 이제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TCH로 되어 있는 로지컬 채널이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름에 대해서 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이 페이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항에서 뭐예요?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게 그게 페이징이라고 했죠. 예. 그 동사가 페이지라는 게 우리가 명사로서 1페이지, 1쪽, 2쪽 할 때 그 페이지라는 명사도 있지만 페이지라는 동사가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부르는 행위를 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삐삐도 예전에 페이저라고 불렸다고 했죠, 영어로는. 예, 삐삐가 영어로 뭐냐? 그럼 페이저예요, 페이저. 그래서 페이징을 위한 컨트롤 채널이 있어요. 페이징을 한다는 건 뭐죠?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브로드캐스트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셀 내에 있는 모든 유저 이퀴먼트에게 다운링크로 여러분이 무슨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들이 뭐 줄줄이 있는데 이게 각각 뭘 뜻하는지는 어떤 데는 좀 명확하기도 하고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처럼 다른 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걸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는 기말고사 문제에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한 패러그래프를 주고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냐 설명해 봐라라는 걸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데디케이티드 컨트롤 채널에 대한 설명을 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이게 데디케이티드 컨트롤 채널이란 말은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RLC 서브레이어와 맥 서브레이어 사이에 있는 채널이고 뭐 컨트롤 채널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누가 봐도 그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여러분이 그걸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 본 적 있다. 그 다음에 약하게 꺼낼 수 있는 그 정도 지식이면 충분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플레인 트래픽 채널들이 있는데 하나는 데디케이티드 트래픽, 하나는 멀티캐스트인데 눈치를 딱 보면 알겠지만 데디케이티드라는 거는 일종의 유니캐스트를 하는 거죠. 네, 유니캐스트 하는 거예요. 어떤 딱 UE가 있어가지고 걔랑 주고받을 때 데디케이티드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브로드캐스트든 뭐 멀티캐스트든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 서브 레이어예요. 맥 서브 레이어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어 1이 피지컬 레이어 사이에 또 이제 채널들이 있는데 이 채널들은 트랜스포트 채널이라고 해요. 트랜스포트 채널인데 피지컬 레이어는 뭐 업링크, 다운링크가 있으니까 업링크와 다운링크로 나눌 수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다운링크에도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징 채널이죠. 예,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채널, 멀티캐스트 채널. 그래서 보면은 뭐지? 아까 컨트롤 채널에 있던 이름들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근데 컨트롤이란 말이 다 빠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했지만 비슷한 이름인데 뭐 컨트롤, 트래픽 이런 말이 있으면 라디오 링크 레이어에서 메시지를 아랫단으로 보낼 때, 아래 서브 레이어로 보낼 때 이 채널이다. 그런데 뭐 잘 아는 이름 같은데 컨트롤이라는 말도 없다. 그러면은 걔는 맥 서브 레이어에서 피지컬 레이어로 가거나 오는 그런 채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 업링크 쉐어드 채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어때요? 미디엄을 전체를 모든 유의들이 쉐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쉐어드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냥 트래픽이 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가 이제 트래픽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 레이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미디엄 억세스를 이 채널이라는 밴드라는 미디엄을 여러 유의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이 뭔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리소스를 다이나미컬하게 시간, 공간, 뭐 타임 프리퀀시 이런 데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리소스를 이제 이런 여러 디멘션, 차원의 어떤 공간에다가 패킹을 하는 게 스케줄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을 잘 해야지 효율적이겠죠. 실제로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이 피지컬리, 죄송합니다. 셀룰라 시스템의 기지국의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표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표준에는 여기 나와 있는 채널들, 각 채널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스케줄링 하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딜 보면 되냐 그랬더니 단 한마디 답이 돌아왔어요. 영업 비밀이다.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어떻게 스케줄링 할 거냐는 다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노키아가 다른 알고리즘 쓰는 거고 에릭슨이 다른 알고리즘 쓰는 거고 삼성 네트워크스가 다른 알고리즘 쓰는 거고 화웨이가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동일한 5G 표준인데도 예를 들면은 미국의 보라이존이라는 그 셀룰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잖아요. 집 전화도 하지만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기기를 사기 전에 경쟁을 붙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미국 전역에다가 이 장비를 5G 장비를 깔아야 하니 관심 있는 업체들은 뭐 언제까지 뭐 어떤 의향서를 내고 뭐 어떤 기기들을 샘플을 보내라. 그럼 자기들이 어떤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 네트워크스가
가장 조건이 좋아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봤을 때 뭐 서비스를 할 때 나중에 출장을 와도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료로 뭘 업그레이드 해준다든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딱 그 퍼포먼스를 비교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요때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해봤더니 뭔가 좀 뭐랄까요? 어, 토탈 스루풋이 안 나온다고 해보세요. 시뮬레이터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안에 에뮬레이터에 물렸더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은근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당신네 시스템에서 이런 환경에서 예를 들면 뭐 E4보다 조금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더 올리냔 말이냐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뭐 나이가 저랑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는 모르겠지만 이 황우석 교수가 예전에 배아 복제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양을 복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양이나 사람이나 다 포유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했다,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된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패스트 팔로워가 힘이 더 잘 나요. 혼자서 먼저 개척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보라이존이 다 좋은데 성능이 뭐 어떤 조건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무점 내는 사람, 부사장 뭐 되는 사람이 부르겠죠. 팀원들을. 야, 다 좋은데 이거 언제까지 요거 좀 향상시키면은 우리랑 계약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조지겠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조지는 게 뭐 이렇게 밥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걸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안 되는데 된다고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스케줄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특히 와이어리스 환경에서의 스케줄링은 시시각각으로 환경이 변해요. 예를 들면 각각의 유의가 하나의 셀에 있는 유의가 시간에 따라서 채널 환경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를 주행한다고 해보세요. 기지국이 저기 있는데 내가 저 기지국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건물이 막거나 아니면 뒤에 여기는 막혔는데 뒤에 건물이 반사가 돼서 갑자기 채널이 좋아질 수도 있죠. 이게 아주 빠르게 변하지는 않지만 물론 빠르게 변하는 패스트 페이딩도 있고 그다음에 슬로우 페이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어떤 그 리소스 패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영화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교수가 그 핵융합로를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손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아요? 자기 목 뒤에다가 무슨 뭐 뉴랄 뭐 트랜시버 이런 걸 달아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손을 여러 개 연결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있는 컨트롤하는 패널들을 한 번에 막 여러 조정을 하는데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사이언스 뭐라고 하나요? 판타지로 변하죠. 갑자기 걔가 인공지능이 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뭐 무슨 옥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옥토너타먼드도 아니고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리소스 컨트롤을 하는 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텔리전스가 필요하고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니고 아마 다음 주쯤 배울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기존의 이러한 큰 벤더들, 거대한 기업들, 에릭슨, 노키아, 삼성, 뭐 화웨이, GT 이런 회사들이 사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셀룰라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뭔가 이게 좀 이 거대 기업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털어가지고 이 거대한 이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벤더들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컴퓨터도 오픈 아키텍처가 어때요? 모든 부품들이 표준화돼 있잖아요. 인터페이스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BM PC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PC죠. 예전에는 IBM Compatible PC였어요. 그 컴퓨터의 스트럭처를 IBM이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그냥 공개했어요. 다 알아서 쓰세요. IBM도 미쳤죠. 근데 그 공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대중화됐어요. 그러니까 부분을 따로따로 만드는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만 만들어, 메모리만 만들어.
메모리 만들 때 이제 그 회사들이랑 자기들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들이랑 차세대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협의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옛날 거 백워드 컴패터블하게 쓸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유저 수가 늘어나죠. 제가 대학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를 사면 조금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당시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쳤냐? 돈이 썩어 나는구나. 뭐 이런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IBM PC가 대중화된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IBM PC는 해가 가면 갈수록 싸졌어요. 급격히. 그런데 매킨토시 컴퓨터들은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였죠. 그러니까 별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레이저 프린터를 쓸 수 있었어요. 저희 때는 레이저 프린터라는 게 매킨토시 실이라는 컴퓨터 랩이 따로 있었어요. 아예. 거기 가면은 이렇게 플로터랑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도트 매트리스 프린터라고 해서 지지지지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탁탁 찍어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오픈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처음에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면 뭐 IBM 컴패티블 PC들 우리가 PC라고 하는 거는 오픈 아키텍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냥 이 회사의 메인보드 사오고 저 회사의 뭐 DVD를 사오고 이 회사의 하드디스크를 사서 그냥 조립하면은 다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뭐 맥북 뭐 이런 거 싫으니까 나는 맥북에 해당하는 PC를 만들어서 써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사가지고 조립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도 오픈 아키텍처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사람 누구겠어요? 예, 셀룰라 서비스 회사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인터넌스를 하든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좋은데, 그러면 이제 또 저 같은 리서처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 예전에는 저 같은 커뮤니케이션스 리서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벤처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이 예전에 교수님들 중에서 통신전공 교수님들이 그 90년대 후반에 그 닷컴 버블 있을 때 회사를 많이 차리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칩들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에러 컨트롤 코드 디코더 설계는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킷하는 제자들이랑 같이 해서 이 칩을 만들어서 팔면 나는 큰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사업을 시작했었지만 곧 어떤 일이 생겨요? 곧 조그만 칩 안에 전부 다 들어가요. 인코더, 디코더, 모듈 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사업을 시작하셨던 뭐 K모 대학 교수님, P모 대학 교수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 처음에는 막 투자를 받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투자금 돌려주시느라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 아주 조그만 칩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스타트업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 팹에 들어가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자기가 마켓에서 도미넌트 할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잘해가지고 투자를 왕창 받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아는 어떤 조직에서 그 컨주게이션 하나 안 했다가 알고리즘 만들 때 복소수로 계산을 많이 하니까 100억 이상 날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고리즘 검증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다가 이건 뭐야 하고 그냥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매틀랩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닷 어퍼스트로피랑 그냥 어퍼스트로피가 다르죠. 닷 어퍼스트로피는 그냥 오디너리 트랜스포즈고 그냥 어퍼스트로피를 하면 커미션 트랜스포즈인데 아무 생각 없이 점을 뗐어요. 그러면 갑자기 알고리즘이 안 돌죠.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칩을 구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픈 아키텍처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교수들이나 이런 리서처들이 대부분 요소 기술을 하잖아요. 어떤 한 부분을 해요. 한 부분을 하는 사람은 이런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어떤 그 산업에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픈 아키텍처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스케줄러라는 거를 약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케줄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거를 또 표준화를 한 다음에 대신에 저기서 리소스를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컨트롤 하는 데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낱개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에릭슨에게
요런 알고리즘을 넣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어떤 서브 레이어에서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팔아가지고 한 카피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릭슨이 유럽에 있는 자기들 기지국 300만 개에 다 넣어요. 그러면 한 카피당 제가 한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사업이 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스케줄러도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떻다고요? 이 빅 벤더들이 딱 자기들 스케줄로 만들어 놓고 다 성능은 뭐 비슷해요. 어느 한 회사가 너무 뛰어나가지는 않아요. 말했지만 어쨌든 다른 회사가 도달한 성능에는 다른 회사들도 다 도달해요. 뭐 경쟁을 붙이니까 셀룰러 서비스 회사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금은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 영업 비밀이고 그런데 이 분야도 이제 조금씩 오픈 아키텍처 하에서 요소 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요 정도 알고 다음 시간 좀 보면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줄러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더 나을 텐데요. 제가 여기저기 유튜브 영상에서 요거 괜찮냐는 걸 많이 잘라왔어요. 여기 보면 뭐 철자는 틀렸지만 스케줄러는 ER 아닌가? 뭐 영국식은 AR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맥 스케줄러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스케줄러가 맥 레이어만 정보를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모듈레이션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조정하면 밑으로 뭐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1, 2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 리소스 그리드 상의 이 타임 베링, 다이나믹한 리소스 패킹을 해서 어쨌든 다른 회사들의 다른 이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제조사들보다 우리 회사께 더 효율을 높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업경영공학과에 최적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 많이 붙어 있고 뭐 통신 전공한 사람들 전부 다 여기 붙어서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스케줄링이란 것은 결국 이제 성능을 좌우하고 이게 열등하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때도 저게 어디쯤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요게 한 서브 레이어 같고 요게 하나의 서브 레이어 같고 요게 하나의 서브 레이어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로지컬한 채널, 트랜스포트 채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그림에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CCH들이 잔뜩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여기가 어, 레이, 어, 라디오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겠구나 알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CCH는 아닌데 뭐 여기 브로드캐스트 뭐 어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피지컬 레이어와 맥 서브 레이어의 경계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맥 레이어에다가 컨트롤러를 딱 붙여놨죠. 보통은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말했지만 그 오픈 랜 아키텍처에 보면 반드시 맥 스케줄러라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케줄러 그러면 맥 레이어의 스케줄러였는데 이것이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제가 맥 스케줄러라고 쓰긴 했지만 예, 스케줄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옵티말 빈 패킹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피지컬 채널들과 그다음에 그 아래 단에 피지컬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요건데요. 옆에다 이제 편의상 또 써놨어요. 여기가 라디오 링크 컨트롤, 여기가 맥, 그다음에 여기가 파이인데 파이에서 보면 이렇게 이 맥과 서로 주고받는 이 트랜스포트 채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피지컬 시그널로 매핑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격어를 봤을 때 저게 대충 어디 있는 거다 이런 것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대시가 있고 SCH인 게 여기 있는데 이게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싱크로나이제이션 채널 이렇게 돼 있어요. 통신 실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뭐 프레임 또는 심볼 싱크를 잡는 것은 정말 피지컬 레이에서 처음 해야 될 일이죠. 안 그러면 타이밍 싱크가 안 맞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참고로 RS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 시그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럿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는 뭐 여러분이 쉽게 말하자면 프리앰블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파일럿, 프리앰블 이런 용어로 바꿔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레퍼런스 시그널, 참조 신호 뭐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다운링크에도 여기 보면 뭐 레퍼런스 시그널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업링크에서 RS, SRS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말고도 뭐 DMRS, Demodulation Reference Signal 이런 여러분이 여기서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또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를 전공하게 되면 이 중에서 다루는 거는 자기 전공별로 극소수예요, 실제로.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만 다루게 돼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제조해서 판매를 해서 세계 시장에서 몇 위 안에 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종합 예술이라는 걸 알게 돼요. RF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라디오 그 프리퀀시 서킷들도 잘 해야지 살아남죠, 그 회사가. 그다음에 이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고 조금 올라가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스케줄링이라든가 여러 컨트롤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큰 어떤 보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나라들이 주로 해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에릭슨이나 노키아는 어때요? 스웨덴이랑 핀란드 회사인데 저 나라가 뭐 통신을 왜 잘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1차 대전 전부터 이제 이 무선 통신이 좀 활발했잖아요. 그때 산업 기반이 조금 있었어요. 이 회사들이. 예를 들면 에릭슨이나 노키아를 찾아보면 그때부터 1차 대전 정도 때부터 이 통신을 했어요, 실제로.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자기들의 사업 영역을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국가에다가 기업 납품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셀룰라가 나오니까 재빨리 변신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에 있던 큰 회사들은 다 문을 닫았죠. 놀랍게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보다는 모토롤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핸드폰만 기억하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부분의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은 핸드폰만 만들지 않고 기지국 장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다 만들었는데 그 회사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였던 루센트 테크놀로지, 즉 AT&T의 기지국 만드는 부분이죠. AT&T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만드는 회사가 그냥 경쟁에서 못 이기고 날아가 버렸어요. 3GPP 만들어지고 할 때만 해도 막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금 일찍 졸업한 사람들 또는 저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석사만 하고 졸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루슨 테크놀로지와 모토롤라에 굉장히 고액을 받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냥 뭐 교직으로 안 가고 취직해도 뭐 1억 원은 금방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1억 원이면 지금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가 되는 게 지금 마치 뭐 AI 하면 인기 좋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다시 레이오프 한다고 또 난리라고는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마켓에 빨리 못 내고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꼬라박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에릭슨, 노키아, 뭐 삼성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자유진영의 벤더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국 회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학생들 간혹 가다가 교수가 하도 에릭슨 어쩌고 하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에릭슨 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면 했다가 삐용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럼 노키아는 그러면 또 이렇게 했다가 삐용 돼 있는데 쳐다보면 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5G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워낙 장비를 많이 사야 되니까 셀룰라 서비스 회사들이. 삼성도 네트워크 사업부만 아마 따로 회사가 있었으면 뭐 이렇게 됐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됐겠죠. 근데 다행히 삼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큰 회사 하나에 반도체도 하고 반도체도 메모리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죠. 팹리스도 하고 뭐 파운드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빨리 분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분할을 하면 주식쟁이들만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을 이제 봤을 때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거는 그냥, 뭐, 여기서는 LTE 프로토콜 스택에서 어떤 A라는 서브 레이어와 B라는 서브 레이어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채널 이름이구나.
그러면 저기서 이제 설명서를 보면 어떤 해설이 있어요. 저기서 어떤 채널이 뭐 셋이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한 피지컬 레이어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LTE 어드밴스드인데요. 네. 이 LTE 어드밴스드는, 그러니까 LTE를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LTE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 ITU에서 처음에 이 IMT Advanced 2008년에 나온 이걸 제시를 할 때 너무 리퀘어먼트를 세게 불렀어요. 아, 이런 건 다 되겠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포지셔닝 또는 로케이션을 찾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기술로는 잘 안 되는데 이 라디오 전파 기지국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핸들 디바이스 내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뭐 10m 내에서 찾으라 이러니까 되지를 않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지만 이 LTE를 디자인했던 3GPP 엔지니어들이 처음에는 좀 따라가는 듯 하다가 아, 저래가지고 언제 돼? 이래가지고 그냥 ITU에다가 내는 거는 내는 거고 ITU의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 우리끼리 제품 만들어 팝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목표를 제시해 놨는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좋은 장밋빛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피크 다운링크 뭐 100 메가bps 피크 다운링크 스테이셔너리 안 움직이는 거죠. 1기가 와, 폼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셀룰라 컨셉 얘기할 때도 설명을 했듯이 제일 중요한 자원은 프리퀀시거든요. 그런데 주파수를 무지무지 할당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막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할당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내놓으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캐리어 애그러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LT가 나오고 이 IMT 어드밴스드에 있는 여러 리퀘어먼트 중에서 특히 이 데이터 레이트를 만족시키려고 계속 개량을 하면서 나온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캐리어 애그러게이션이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어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의 정부로부터 LTE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받아왔어요. 다운링크 20메가, 업링크 20메가. 걔를 예를 들면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정부에다 쫄라가지고 다른 대역에 뭐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뭐 더 받아와요. 예. 더 받아온 것을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컴포넌트 캐리어들이라고 하는데 뭐 세컨더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업자 입장에서 여기다가 내가 뭐 다운링크 1을 받았고 여기다가 다운링크 2를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동시에 어때요? 동시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나이브한 방법은 뭐죠? 그냥 유저들별로 한 유저는 요 첫 번째 다운링크 1이라는 걸로 보내고 다른 유저는 여기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여전히 피크 레이트는 저 하나의 캐리어라는 밴드위스에 의해서 한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다운링크로 보낼 때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뭐 피크 레이트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도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IP 패킷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걔가 앞으로 기대하는 트랜스미션 레이트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양쪽의 어, 캐리어에 다 컴포넌트 캐리어들에 내가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가 다른데 낮은 프리퀀시가 일반적으로 이 라디오 프로퍼게이션 프로퍼티가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같은 전력으로 좀 멀리 가고 네. 그다음에 페너트레이션이라고 해서 건물 뚫고 들어오는 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내에 있는 한 유저를 위해서 내가 기지국의 전파를 쏘는데 주파수 높은 걸로 쏘면 더 세게 쏴야 되고 주파수 낮은 걸로 하면 약하게 해도 된다. 그런데 나는 전파 규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기지국이 이렇게 있어요. 셀에. 그런데 얘가 안테나에다가 예를 들면 이쪽 시그널 둘 다 넣으면 하나는 커버리지가 같은 파워로 요 정도 되고 다른 거는 뭐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유저한테 동일한 파워로 쏘니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멀리 있는 애들은 예를 들면 내가 컴포넌트 캐리어 1으로 보내면 보낸 쪽은 에라 레이트가 적게 잘 들어오는데 컴포넌트 캐리어 2로 보내면 뭐 잘 안 된다고 해보세요. 프로포게이션 특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스케줄링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려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LTE 어드밴스드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어요. 레이어 3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튀었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RRC, 레디오 리소스 컨트롤이에요. 여기 안 보이는데 레디오 리소스 컨트롤이라는 서브 레이어를 L3에 하나 추가를 해요. L3에, 레이어 3에. 네. 그리고 여기 PDCP라는 것은 그전에는 뭐 설명을 안 했지만 이게 패킷 데이터 컨버전스 프로토콜. 그래서 딱 들어도 이게 유저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얘는 일종의 컨트롤 관련된 거고, 이건 데이터에 관련된 거고. 요 밑에는 뭐 똑같아요. 여전히 라디오 리소스 컨트롤 서브 플레인,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서브 플레인, by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라디오 리소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라는 곳에서의 이제 또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 타원형으로 그려진 녀석들이 있죠. 새로운 어떤 채널들을 정해서 정보를 주고받도록 해놨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SCC는 세컨더리, 아까 말했던 컴포넌트 캐리어. 그래서 여기에 캐리어, 기존에 있던 캐리어 말고도 다른 캐리어가 할당받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것이냐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TE에서 LTE 어드밴스드로 가면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더 잘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이파이 할 때도 설명했지만 공간상에서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또는 뭐 스페이스 디비전이라고도 뭐 간단히 보면 다 다른 말인데 또 한편 보면 다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간을 분할해서 즉 각도 방향 뭐 이런 걸 분할해서 시그널을 굉장히 시그널 파워를 어떤 한쪽 방향에 강하게 나가게 하면 다른 쪽으로 안 보낼 수 있으니까 라디오 간섭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안테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테나 엘리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우리가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LTE 최초 표준에는 트랜스미터에서의 두 개의 안테나, 리시버에서의 두 개의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2x2라는 게. 그러면 뭐 두 개면은, 그렇게 뭐 강하게 빔포밍을 할 수 없겠구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싱글 안테나로 사방으로 전송하는 것보다는 훨씬, 빔 스티어링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할 수가 있는데, LTE 어드밴스드에는 다운링크에는 기지국이니까, 기지국이 쏘는 게 다운링크잖아요. 기지국은 안테나가 많고 그래도 고가의 장비가 더 잘, 빔포밍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x8로, 그래서 보내는 녀석이 8개, 받는 녀석이 8개인데, 유저 이퀴먼트가 8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업링크에서는 4x4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을 개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같은 프리퀀시 밴드를 사용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릴레이 노드 잠깐 설명했었죠. 이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 이 셀룰라 네트워크에서 기여하는 쪽이 바로 이 릴레이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뭐 왜냐하면 B2B 사업밖에 안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 SKT나 KT나 U+와 함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계기를 서울시 같은데 큰 대도시 같은데 곳곳에 달아서 지하철에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없어가지고 난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죠, 그렇죠? 큰일이에요. 네. 자, 햇넷은 좀 별로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거는 빼겠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용어예요. 예.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제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게 무엇이냐. 예. 이게 참 헷갈리는데 리모트는 원거리의 이런 뜻이죠. 라디오는 라디오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있는 헤드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몸뚱아리가 있는데 머리만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지국이라는 게 있으면 건물 옥상을 빌려가지고 이 안테나를 세우고 서울 시내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 안테나를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사방에 이렇게 달려 있죠. 아래로 다운 틸팅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기지국 있으면 옥상에 가면 기지국 장비가 있어요.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전력이 공급돼 있고 그다음에 광 케이블이 연결돼 있고 왜냐하면 코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보니까 어쨌든 전파를 내는 곳은 안테나와 뭐 앰플리파이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곳에 두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건물을 올리니까 뒤에가 뭐 음영지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계기를 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차피 여기 자세히 보니까 안에 알고리즘 이런 거 말고 그냥 어, 디지털 시그널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그렇죠?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D2A 컨버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RF로 바꿔서 그냥 내는 것만 딱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케이블을 이렇게 빼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달아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비추면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지국 장비 중에서 이 라디오 웨이브를 만드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저기 이렇게 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기지국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서 신호를 다 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케이블을 뽑으면 여기서는 여기다 쏘면 되고 여기는 여기서 쏘면 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죠. 일종의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안테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디스트리뷰티드 안테나 엘레멘트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제가 기지국에 연결하고 싶은데 기지국 안테나가 내 옆에 있을 때가 제일 잘 되는 건 아닌데 반드시 잘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도 바로 앞에 보이면 네. 이게 뭐 파워 컨트롤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용어가 이제 왜 나오는지 여러분이 대충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릴레이를 쓰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쓰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지국은 한 군데인데 내가 땅을 여러 군데 빌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가를 하는데 부동산에 놀러 갔어요. 저기 부동산에 있는 여러분 김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김 사장 우리 옆에 건물에는 뭐 기지국 안테나 생겼으니까 사장님 그 서비스 그 수입이 짭짤하더라고. 그 건물에 지금 SKT, KT, U 플러스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옥상 임대 수입료만 얼마라고. 나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곳곳에 음영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빌리기 시작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이만한 공간을 빌리는 것과 옥상에서 요만한 걸 빌리는 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셀룰러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뭐 이렇게 빌려야 되겠죠. 뭔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대도시가 많은 곳은 좋은 게 뭐예요? 어쨌든 간에 광 케이블로 여기저기 연결해 놓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기존에 이미 어때요? 셀룰러 서비스 회사들이 인터넷 서비스도 다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이미 광 케이블은 여기저기 깔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이제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뭐 코어디네이트 멀티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여러 곳에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테나를 통해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서로 코어디네이트 돼 있는 거예요. 즉 서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협력하는데 그 오더네이트는 오더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서를 잘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커버리지, 커패서티를 다 향상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콤프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코어디네이트 멀티 포인트 기지국 하나가 아까처럼 여러 개의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지국들이 서로 리모트 라디오 헤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지국들의 리모트 라디오 헤드들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인터 사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이트가 위치죠. 여러 개의 위치에 있는 애들이 이제 한 유의를 위해서 보내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뭔가 여기가 음영 지역에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요 셀에 있는 요 안테나와 이 셀에 있는 이 안테나, 저 셀에 있는 안테나가 새 안테나가 예를 들면 시그널을 디렉션을 잘 맞추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정보를 보내면서
요 녀석에게 그전에는 SNR이 뭐 5dB밖에 안 되는데 뭐 10dB가 되게 만들어줘서 또 더 빠른 전속률을 갖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전에는 아예 어떤 드레스홀드 미만이라서 통신이 안 됐는데 되게 해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이 전자전기공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부분을 떼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위대한 발명 얘기를 하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 나누기라는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모아뒀던 거를 떼내가 딴 데 두는 것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라디오 헤드들을 여기저기 다른 위치에 둔다는 아이디어가 이 셀룰라 서비스 회사들의 음영 지역 해소에 큰 기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강의 핸드아웃을 제가 올려놨는데 액세스가 되죠, 다들? 네. 이제부터는 이제 5G NR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뭐 셀룰라 또는 이 셀룰라 네트워크 관련된 산업 사람들이 속설이 뭐냐면 어, 짝수 번째 제너레이션은 잘 되고 홀수 번째 제너레이션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2.5세대였던 CDMA1이 매우 사업이 잘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세대 3G WCDMA, CDMA 2000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된 건 아닌 것처럼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IMT 2000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뭘 했는데 벌써 한 2008년, 9년 돼가지고는 이건 못 쓰겠어요 하고 금세 LTE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5G도 다들 불안에 떨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욕구를 너무 잘 채워줘서 적어도 뭐 데이터를 예전에 인터넷 그냥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와이파이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 연결돼 있을 때 보는 전송량, 정선 속도 정도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즐기고 있죠, 다들. 아닌가요? 네. 그런 면에서는 만족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너무 장밋빛 그림을 보여주는 바람에 좀 실망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재빨리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벌써 6G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자, 5G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G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요 Enhanced Mobile Broadband, EMBB, 그다음에 URLLC라고 하는 Ultra Reliable, 고신뢰, Low Latency, 저지연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MMTC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use case라고 해요. 이게 use case categories 이렇게 돼 있죠. 그냥 use cases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6G에 관련된 걸 보더라도 이 5G에서의 3 use case를 확장한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다가 요 뭐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바깥에다가 육각형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5G 이제 초반에 프로모션 할 때 나온 그림으로 매우 유명한 건데 이 중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런 게 있죠. 3D 비디오, UHD 스크린. 예. 안타깝게도 와이파이로 안 되는 건 셀룰라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특히 이제 이런 어, 브로드밴드, 즉 밴드위스를 높여서 전속률을 높여서 뭘 원하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게임 같은 것도 사실 뭐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한때 뭐 굉장히 시선을 끌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셀프 드라이빙 URLLC에 나오는데 이것도 뭐 말이 많죠, 계속. 예, 말이 많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해서 여기 스마트 시티인데 핵심은 뭐 모든 사물, 모든 가전제품 뭐 이런데 전부 통신 기능이 들어가서 뭔가 해보자는 건데 안타깝게도 요거 말고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뭘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뭐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통신이 이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일단 리서치 펀드가 넘치잖아요. 교수들이 학생을 뽑았어요. 근데 문제는 졸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CDMA 리서치가 주류였어요. 근데 CDMA 리서처들 중에서 하나는 이 표준과 관련된 CDMA 웨이브폼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한 90%는 표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 사기에 가까운 제가 봤을 때, 이런 웨이브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90%였어요. 전부 박사 따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보면서, 저기 가면 논문을 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다 엉터리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그널 모델이 다만 표준에서 죽어도 안 쓰일 그런 모델이었어요. 예. 뭐 그 당시로서는 저로서는 이제 인정할 수 없었죠. 뭐 누가 논문 7개 썼다 그러면은 다 엉터리야 속으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후에 이 멀티 안테나 시스템, 마이모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그동안 개발해놨던 온갖 테크닉들이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쟤들 지금 헛짓하고 있어. 대학원 때 저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 저러지?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재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는 너무 프랙티컬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대학원에서는 이 학문을 어드밴스 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걸 가지고 졸업했던 사람들이 그걸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은 뭐 지금 보면 뭐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중국계 TSMC 이런 반도체 회사들 보면서 대만은 참 옛날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준비를 많이 해온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 반도체 리서치가 많았어요. 리서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도 유학 간 사람들은 반도체를 많이 했고, 대만 사람들도 많이 했는데, 특히 대만 사람들이 이 반도체 쪽을 좀 많이 편애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통신 정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는데, 중간에 통신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상당히. 핸드폰 만들다가 문 닫고, 한때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대만의 그 핸드폰 만들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랬는데, 삼성이랑 LG는 폰을 잘 파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를 싫어했어요, 한때. 혐한 뭐 이런 일이 막 번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러면 그때 휴대폰 사업부에 있던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개발하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칩을 만들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팹리스 산업에 진출하고 반도체 회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한한 인력 자원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많고 다들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 생태계라는 것은 이게 톱니바퀴와는 달라서 하나를 빼내면 갑자기 못이 톱니바퀴가 돼요.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전공하든 간에 이 펀더멘탈한 거잖아요. 뭔가 펀더멘탈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걸 잘 배워놓는 것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현재 인기가 있어도 그냥 뭐 기초가 별로 없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언제라도 배울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대학원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취직을 하거나 하더라도 뭔가 여러분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전공하려고 하세요. 단지 그냥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는 거 말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제가 뭐 대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봤을 때 뭐 학생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장 가고 싶은 연구실이 이런 거래요. 예를 들면 어, 그 컨퍼런스에서 다들 만나서 한국 국내 컨퍼런스예요. 만나가지고 뭐 보면 다른 학교 교수님이니까 인사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네는 지도 학생인데 자네는 어느 학교 학생인가라고 하는 그런 랩에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뭐 적당히 선배들이랑 잘 지내다가 졸업하고 인맥 쌓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려면 대학원에 왜 가냐 배우는 게 없으냐 지도 교수가 자기가 지도 학생인지도 모르는 그런 대학원에 왜 가냐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제가 해주니까 반 넘는 학생이 환상의 대학원이다 뭐 이런 다들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저는 충격을 좀 받았어요.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쨌든 뭐 5G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5G에서 또 채택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또 6G 표준화하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뭐 여러분이 상상 가능한 모든 게 실제로 들어있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셀룰라 네트워크가 어쨌든 여기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셀룰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야말로 더 인터넷이 제공할 수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고급, 고급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는 이거죠. 하나의 네트워크에다가 이런 여러 다른 요구 조건이 있는 유스 케이스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해지면 어때요? 복잡 이꼬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 좀 배울 오픈랜이라는 것은 특히 그 전에 버추얼라이즈드 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드웨어를 범용 하드웨어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한. 특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원 아니 학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컴퓨터 CPU 클락 수와 그렇잖아요. 지금 컴퓨터 클락 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컴퓨터의 클락 수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안테나 연결을 만약 하잖아요. 그러면 RF 시그널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클락이에요. 그 얘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그다음에 레디오 웨이브로 바꾸는 그 단을 제외한 모든 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는 뭐겠어요? 그냥 범용 서버급 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벤더들도 자기들은 어쨌든 이 스케줄러라든가 안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회사는 얼마 안 되니까 빅 벤더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네트워크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버추얼라이즈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디오 헤드들 정도만 제외하고는 몽땅 범용 서버급 컴퓨터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범용 서버로 바꾸면 어때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이즈가 되니까 각 계층만 잘 디자인해 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조그만 회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아키텍처로 진화가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자, 용어를 몇 개 그래서 봐야 되고요. 요 세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는지 대충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6G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5G에서의 3 유스 케이스와 연결하면 뭐 어떤 것과 비슷하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척척 찾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3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죠. 예, 숫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KPI라고 하는데 Key Performance Indicator. 여기서 이제 IMT 2000이라고 이제 ITU에서 리퀘어먼트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피크 데이터 레이트,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 스펙트럼 에피션시, 그다음에 모빌리티 속도죠. 예, 점점 빠른 녀석을 이제 커버하고 싶으니까 그전에는 LTE에서는 LTE 어드밴스드 이런 거에는 한 350km 정도의 뷰리 트레인 커버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더 높은 걸 하자. 그래서 500km per hour 정도도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도 점점 짧으면 좋겠고 뭐 커넥션 덴서티는 디바이스 is per 제곱킬로미터가 10의 4승계 엄청난 거죠. 1km 1km에 1만 개의 디바이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에너지 에피션시도 점점 좋아지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에리어 트래픽 커패서티 그래서 제곱킬로미터당 뭐 BPS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뭐 다면 평가하듯이 육각형, 뭐 칠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면서 어, 딱 보면 보기가 좋죠. 그래서 점점 더 모든 면에서 좋아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5G가 이거라면 6G는 또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림들도 줄줄이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되겠어요. 기말고사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LTE에 비해서 3배 늘리겠다.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루 폴스 문제로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높이는 방법은 밴드위스를 더 할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밴드위스를 할당하면 그냥 비례해서 더 증가시켜야 되니까. 주로 이제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어, 많이 시켜 왔죠. 최근에.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GPP라는 우리 컨소시엄이 릴리스 15, 16 쭉쭉쭉 뭐 19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번호들 뭐 여러분들이 조금은 봤을 때 아, 저게 대충 무슨 소리 하는구나. 이 정도는 좀 알면 좋겠어요. 5G에서는 어떤 웨이브폼을 쓰느냐? 전에도 말했듯이 OFDM을 업링크, 다운링크에 다 쓰는데 LTE에서는 다운링크에는 OFDM, 업링크에서는 OFDM에 프리코더를 걸어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싱글 캐리어 시그널과 비슷하게 보내는데 업링크에서도 이제 그냥 이 DFT 매트리스로 스프레드 하지 않고 보내는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둘 건 뭐냐면 다운링크는 뭐 웨이브폼은 거의 비슷하다. 근데 업링크는 기존에 있던 LTE에서의 업링크 웨이브폼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 가능하게 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웨이브폼은 그냥 계속 OFDM이에요. 프리코딩을 걸지 않은 옵션도 추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뉴머롤로지라는 건데, 이게 처음에 저는 어려웠어요. 뉴머롤로지. 롤로지 그러면 뭐 썰 이런 거죠. 말로 하기.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일렉트롤로지 그러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히스토리나 이런 걸 썰로 푸는 학문이겠죠. 일렉트롤로지. 예. 그래서 넘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뭐야? 했더니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어, 파라메터가 있잖아요. 시그널을 정의하는 파라메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OFDM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벡터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어, IFFT겠죠. 그렇죠? Inverse Frequency. 예. 예. 예를 들어서 WN이 뭐 DFT 매트리스다 그러면 WN 허미션 D 이렇게 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이 이제 타임 도메인, 얘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심볼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게 얘가 DFT, IDFT를 하는 거죠. IDFT. 예.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요 녀석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단 매트리스는 어때요?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컴플렉서티, 이 고부의 컴플렉스 복잡성, 계산 복잡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거의 매트리스 사이즈죠. 매트리스가 크면 클수록 복잡하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어때요? 요 사이즈가 n이 어떤 2 to the n이면 FFT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매우 계산 효율적으로 n 로그 n으로 n 스퀘어가 아니라 n 로그 n으로 증가하는 컴플렉서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OFDM은 이렇게 IDFT를 하기 때문에 요 DFT 매트리스 사이즈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개의 넘버의 파라메타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 말고도 실제로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벡터로 나오는데 요걸 n번째, n번째, n번째 한 다음에 여기에 serial to 죄송합니다. parallel to serial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x의 m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 같은 게 쫙 나오거든요, 연속으로.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D2A 컨버터를 달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업 컨버전을 해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해서 안테나에 인가를 해서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을 인가를 해서 라디오 웨이브를 바꿔서 전송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제로 여기 컨버전 할 때 여기도 어떤 클락 레이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클락 레이트 D2A 컨버터의 레이트와 요 n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의 서브 캐리어가 차지하는 부반송파가 차지하는 서브 캐리어 위스도 달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심볼이 데이터 심볼이 날아갈 때 정보가 날아갈 때 뭐 예를 들면 16컴 심볼이다 그러면 걔가 날아가는 시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4G에서는 한 세트만 해놨다면 5G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3 유스 케이스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개 옵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파라메타 조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뉴머롤로지를 다르게 해서 뭐 뉴머롤로지 제로, 원, 투, 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놨어요. 물론 저게 뭐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지만 그걸 모두 다 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파라메터가 바뀔 때마다 그 종류에 필요한 그만큼 비트 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미리 정해놓은 것 조합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트만 할당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sub carrier spacing, FFT 포인트 이런 것들 가지고 물론 CP length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설명해도 잘 모를 거고 secret prefix를 뭐 extended로 할 것이냐, normal CP로 할 것이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numerology 번호를 매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또 이 셀룰라 스탠다드가 한 세대가 생기면 그전 세대를 다 뜯어 없애버리고 그 다음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동일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도 하나는 3G WCDMA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하나는 4G LTE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하나는 5G NR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이럴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표준에서는 이 코어 네트워크 이름도 새로 붙이고 그 다음에 기지국에 있는 이 장비들도 이름을 새로 붙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4G에서는 Evolved Packet Core라고 해서 코어 네트워크 이름을 붙였고 5G에서는 그냥 5G Core 이렇게 해서 5GC라고 이제 코어 네트워크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E 노드 B는 LTE의 기지국이라고 보면 되고요. G 노드 B는 5G 기지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G에서는 이제 프리퀀시 대역을 낮은 대역, 프리퀀시 레인지 1이라는 것과 높은 대역, 프리퀀시 레인지 2라는 걸로 크게 나눠서 물론 이 안에도 채널을 막 쪼개놨어요. 국가별로 다르게 조금씩 쓰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FR1은 좀 낮은 대역, 우리나라는 3.5기가 정도에 해놨죠. 그 다음에 FR2는 높은 대역, 뭐 예를 들면 28기가. 대충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낮은 대역보다는 높은 대역에 기존의 하드웨어 만들기도 어렵고 프로퍼게이션 특성도 안 좋아서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거를 충분히 잘 쓸 정도의 테크놀로지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어 놓고 막 프로모션을 했죠. 특히 이쪽이 리서치가 덜 돼 있으니까 온갖 RF 엔지니어들 펀딩하고 막 해서 막 해가지고 기술을 딱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뭐죠? 뭐 3D 홀로그래픽 뭐 이미지 트랜스미션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저걸 왜 쓰지 하면서 회사들이 어때요? 그냥 다 배째라 해버린 거죠. 셀룰라 회사들이. 정부에서는 뭐야 너희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주파수 경매에 붙이잖아요. 돈을 받고 사용 안 하네? 또 벌금 때리고 다시 돌려받고 그럼 나중에 그걸 다시 팔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남는 장사인 것 같기도 한데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프리퀀시 레인지 1에서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네 번째 사업자도 프리퀀시 레인지 2에서 조금 해라. 미니멈 리ኳ어먼트를 줬어요. 기지국 몇 개 깔아라. 그래 놓고 여기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지어 기존의 사업자한테 뭐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좀 뭐 그렇게 억지로 정부가 해놨나 봐요. 네,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은. 자, 그리고 5G 표준을 만들 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트랜지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G LTE와 트랜지션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4G 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G 폰을 딱 사왔어요. 그런데 5G 네트워크는 다 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어때요? 적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이 없어야지. 안 그러면 와, 새로 나온 5G 폰이에요 했더니 제가 서초구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강남구로 딱 갔더니 전화가 안 돼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런 디플로이먼트 옵션이라고 해서 1, 2 숫자가 막 섞여 있어요. 3, 4, 5, 6는 없고 7, 뭐 당연히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러다 중간에 이런 옵션은 없애자고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만들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EPC 그다음에 뭐 여기 보세요. 코어 네트워크, 마스터 라트, 라트가 뭔지는 알죠, 이제 레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죠. 세컨더리 라트, 3GPP 터미놀로지는 뭐냐? 그다음에 요거는 넌 스탠드 언론이냐, 스탠드 언론이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 하나만 쓰느냐, 아니면 그 표준이 기생해서 붙어서 쓰느냐인데, 이렇게 옵션 3와 옵션 2가 대부분이에요. 참고로 이 옵션 2라는 게 처음에 여러분이 사용했던 거예요. 막 5G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실은 LTE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5G 기지국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5G로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어 네트워크는 4G LTE 코어 네트워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스터 라트는 뭐냐면 여전히 LTE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라트가 이제 NR이 되는 거예요. 뉴 라디오가. 그리고 3GPP에서는 이렇게 LTE인데 데이터 보내는 이런 쪽만 좀 5G의 넓은 밴드를 이제 새로 받은 넓은 밴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을 뭐 듀얼 커넥티비티, 이게 DC가 듀얼 커넥티비티예요. 물론 ENDC에서 이게 어, 어, 익스텐디드 트란 어쩌고 있어요, 용어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듀얼 커넥티비티라는 게 결국은 LTE와 5G 네트워크에 둘 다 연결이 돼서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게 non-stand alone, 혼자 서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 옵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동안 이제 5G 네트워크가 많이 깔렸죠. 기기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5G 코어가 코어 네트워크로 돼 있고 당연히 마스터 라트가 뉴 라디오로 되고 예. 당연히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세컨더리 라트는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디플로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름들을 조금 알아둬야 돼요. non-stand alone. 근데 이걸 언뜻 보고는 사람들이 뭐 non-standard alon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홀로 서 있다, 홀로 서 있지 않다의 stand alone, stand alone 아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non-stand alone이고 이게 스탠드 언론인데 아까 말했지만 옵션 2, 3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옵션 3와 옵션 2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EPC가 코어 네트워크로 하나 있죠. 그렇죠? 4G LTE의 코어 네트워크이고 기지국이 e노드 B와 G노드 B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셀에 다 있는 거예요. 한 셀에. 그래서 내가 LTE e노드 B와 NR G노드 B가 다 있는 셀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받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패킷 코어가 데이터를 LTE 무선 쪽으로도 보내고 NR 무선 쪽으로 보내줘서 내가 빠르게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코어 네트워크를 다 못 깔고 뭐 그래서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G 코어가 있고 기지국에 NR 기지국에 연결돼서 이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아까 4G LTE 할 때도 컨트롤 플레인, 유저 플레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서는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돼 있는데 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non-stand alone에서 아까 디플로이먼트 옵션 3라고 했죠. 요거는 삼성 네트워크가 아마 올려놓은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했듯이 EPC가 어때요? EPC가 여기 점선이 컨트롤이에요. 여기 컨트롤 플레인 시그널이에요. 컨트롤 플레인 시그널과 그다음에 일부 유저 플레인 시그널은 LTE 망으로 즉 LTE 이노드 B를 통해서 단말에 접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은 어쨌든 이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일부만 더 밴드위스가 넓은 NR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게 옵션 3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드 언론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스탠드 언론도 여러 옵션이 있는데 옵션 2로 하면 이게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 시그널들이 전부 5G 코어와 G노드 B를 통해서 단말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3GPP에서 논의를 하다가 아까 제가 LTE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이 콤프라는 테크닉, 그러니까 코어디네이트 멀티포인트, 즉 안테나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놓고 거기는 라디오 헤드만 딱 두고 예를 들면 관 케이블로 쭉 연결해서 보내면 커버리지, 그다음에 뭐 컷배서티 이런 걸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이미 경험을 해놓으니까 그런 것을 아예 표준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게 논의가 됐어요. 3GPP에서 어떻게 했냐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기능에 따라서 쪼개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 어디서 쪼갤 것이냐를 가지고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옵션 1이 여기 있고요. 옵션 2, 3, 4, 5, 6, 7, 8까지 있는데 처음에 이걸 보면 뭔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보면 되냐면 4G부터는 그냥 프로토콜 스택상의 레이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잠깐 RLC가 두 개로 쪼개져 있네요. 그렇죠? 레이어 2죠. 그렇죠? 아까 봤지만
라디오 링크 컨트롤. 그 다음에 맥 서브 레이어가 둘로 쪼개져 있네. Dr. Joe, it is time to wrap up. Doc, 예,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도 둘로 쪼개놨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레이어 3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가장 크게 보면 옵션 2가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여기서 자르자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의 시스템에 예를 들면 요걸 다 넣고 요거는 떼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옵션 4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슬라이싱 하는데 옵션 2와 4를 다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 이게 한 덩어리인데 요거를 이제 그 4G LTE 마지막에 보면 리모트 라디오 헤드만 떼낸다는 얘기는 여기 있지만 옵션 8에서 RF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저 멀리 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여기서 싹 자른 다음에 얘를 라디오 유닛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럼 얘가 라디오 유닛이면 여기서 주로 또 자르니까 여기는 디스트리뷰티드 유닛이고 얘는 센트럴라이즈드 유닛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CU, DU, RU라고 불렀어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5G 얘기를 하면서 잠깐 여기서 자르니까 여기 트래픽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자르자. 왜냐면 아까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는데 4G LTE 때만 하더라도 뭐 안테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광으로 하면 간단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7과 관련된 것을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이 스플리팅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